안녕하세요. 헤라TV의 헤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부모와 아이 사이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의 힘,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리치료할 때는 어, 절대 아이에게 넌 훌륭한 꼬마야, 넌 대단해 라고 말하는 법 절대 없대요. 이유는 판결을 내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칭찬을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런 칭찬들은 타인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자립, 자발, 자율 이런 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넌 착한 아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너는 훌륭한 꼬마야. 넌 똑똑해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다른 책들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본 말이거든요. 칭찬을 할 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음, 노력, 노력한 부분에 대한 칭찬, 이런 건 굉장히 좋죠. 너가 힘들었겠구나. 근데 끝까지 다 했네. 이런 칭찬들은 너무 좋은데, 단순히 그런, 훌륭해, 착한 아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쩌다가 한 번 동생이 과자를 줬는데, 그 한 장면만을 보고, 넌 착한 아이구나. 평상시엔 엄청 괴롭혔는데, 그렇게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그런 칭찬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과제에 더 끈질기게 매달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야 하지. 응,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바람직한 칭찬과 바람직하지 못한 칭찬은 칭찬할 때 중요한 법칙은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고 아이의 노력과 그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에 대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대요. 음. 아이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하는 과정은 어떠냐? 칭찬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칭찬을 하려거든 노력했거나, 도움을 줬거나, 배려를 했거나, 새로운 걸 해냈거나, 성취한 일에 대해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대요. 응, 그 부분이 좋다.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하려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린이들은 성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때보다 정보와 의견을 말해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데요. 예를 들자면 네 기타 연주는 내게 커다란 즐거움을 준단다. 이렇게. 나를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더 가서 아이들은 날 훌륭한 연주자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조지는 어머니의 이런 인정을 자신을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했대요. 즉, 정보와 나의 의견을 어머니가 조지에게 줬더니 조지는 그거를 바꾸어서 자기를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방법이 더 성장시킬 수 있다. 그 칭찬도 과정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요. 두 번째, 아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끌어 주어야 된대요. 평가를 내리는 칭찬과 비판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대요. 비판할 때 부모들은 아이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데요. 전 정말 이거 읽다가 순간 뜨끔했어요. 아이들이 저희는 장난치다가
뭘 깬다든지 부순다든지 아들이니까 많아요. 한날은 와인잔을 갖다가 그냥 뭐 유리잔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큰아이는 좀 조심성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도 아니까 어느 정도 그냥 조심하겠지 이랬는데 탁구공을 팅 해가지고 그 와인잔 안에다가 통 넣고 또 팅 해서 통 넣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하고 그 유리잔이 깨진 거예요. 와인잔이. 순간 화가 확 올라오는데 이게 분명히 저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조심할 거야. 그리고 뭐 저게 깨진다고 해서 저게 아깝지는 뭐 않아. 경험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도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확 깨지는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분노가 확 올라오더니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진짜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 저도 모르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근데 이끌어줄 때는 문제나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한대요. 이 말도 근데 너무 딱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끌어줄 때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무언가 스스로 시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좀 못 기다리죠. 요즘 부모님들 수많은 정보를 아이한테 다 전해주고 싶어 하고 또 많이 배우셨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끌어주고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급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이끌어줄 때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근데 많이 고치고선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판할 때는 부모들은 아이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다. 반면 이끌어줄 때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언급한다. 정작 아이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끌어줄 때 아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땡땡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건아 너는 뭘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하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 하지만 너가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줄넘기를 한 개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10개를 하고 있네? 멋지다. 대단하다. 음, 이런 책을 다시금 또 읽고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같아요. 세 번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처하래요. 차분하게. 하찮은 실수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나누래요. 부모들은 유리창 한 장 깨뜨린 사고를 마치 심장이라도 터뜨린 듯이 다루려고 한대요. 달걀 하나를 깨도 좀 전에 제가 와인잔 깼을 때처럼 이야 조심하라 그랬지. 안 다쳤어? 그제서 분노는 먼저 하고 걱정을 그 다음에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하찮은 불행은 가볍게 취급하래요. 그래. 너 또 장갑을 잃어버렸구나. 기분 나쁠 거야.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난리가 난 건 아니야. 그건 그냥 사고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잘할 때 좀 그렇게 잘한 분들은 이게 참 잘 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새 배워가지고 예전에 그 나 자신을 조금 거부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이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장갑을 한 짝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음의 평정까지 잃어버릴 것까지는 없대요. 그와 반대로 사고와 가치를 가르쳐줄 좋은 기회로 만들래요.
우리 집에서 그게 그닥 중요하진 않아. 장갑 하나 잃어버린 게. 응? 하지만 너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장갑을 너가 참 아꼈던 그걸 잃어버렸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가 잘 간수하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이때 하는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비판은 분노와 적대감을 낳는데요. 심지어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대요. 정기적으로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법을 배운대요. 저는 이거 참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되는 일이죠. 네 번째, 아이한테 상처를 입히는 말. 독설이 담긴 형용사는 독화살과 같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의자를 보고 못생긴 의자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대요. 못생겼어? 바보야? 아이들 이런 말 들으면 와가지고 이르지 않아요? 저희 둘째 아들, 저희 아이들이 좀 감성적이어서 와가지고 그래요. 엄마 오늘 누가 나랑 안 논다고 그랬어. 이 친구 이름 대면서. 나보고 어? 너는 배가 너무 나왔어. 뚱뚱해.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저는 저희 둘째가 너무 잘 먹어서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그 힘도 세요. 얘는 운동을 시켜야 되는 체형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좋단 말이에요. 너가 배가 이렇게 나온 건 밥을 잘 먹어서야.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허리가 엄청 튼튼해서 힘이 세대. 아무래도 서진이는 나중에 엄청 멋진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런 공감에 대해서는 그건 우선 먼저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응, 속상했어. 이러면서 나쁘지? 엄마 나 뚱땡이 아니지? 막 이래요. 와가지고 뚱뚱하긴 우리 서진이는 다 근육 같은데 제가 막 그러거든요. 앞에서 막 저도 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또 금세 풀리는 걸 보면 내 말 한마디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구나. 이거를 다시금 느껴요. 여기서 아이에게 상처 입히는 말, 독설이 담긴 형용사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대신 칭찬과 사랑이 담긴 형용사는 그만큼 큐피트가 되어서 날아가겠죠. 다섯 번째는 인내의 한계. 말이 있으면 감정도 있는 법.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도 부모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모든 비난 가운데 가장 심한 비난.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비난을 퍼붓는데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비난이래요. 너무 귀여우면서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더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들 그러죠.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똑같이 아이들처럼. 이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분노가 있을 때는 사랑이 전달되지가 않죠. 당연히.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부모들만이 아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대요. 지금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단호하게. 그리고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 사랑의 감정은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분노를 안 할 순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감정이에요. 잘 다스릴 줄만 알면. 그럼 여기서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감정적으로 건강한 부모들은요. 성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데요. 분노도
내라는 거죠. 옛날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하라고 배웠어요. 아이들 앞에서 인내해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꾹꾹꾹꾹 눌러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연애할 때 애인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가능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 내 밑바닥 아래 보이기 싫으면까지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 표현을 어느 정도 양에 따라 하느냐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는 AI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분노를 감정적으로 건강한 부모들은요, 그 분노 자체를 의식을 하고요, 그 자체를 존중한대요. 음. 분노를 정보의 근원이나 상냥함을 보여주는 징조로 활용한대요. 아,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음. 그러면 아이들을 예를 들어줬어요. 딸이 야구를 할 수가 없어. 셔츠가 없단 말이야. 엄마는 너무 화가 났어요. 여기에 나 화났어. 정말 기분 나빠. 너한테 야구 셔츠를 6벌이나 사줬어. 근데 아무데나 흘려버리고 잃어버린 거야. 네 셔츠는 네 옷장에 넣어둬야지. 정 필요하면 어디서 찾아야지 네가 알아봐. 이렇게. 화는 낸 거지만 아이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판을 할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정보에 대해서만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나 지금 내 감정이 화가 났고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지금 6벌이나 사줬어. 근데 너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야. 네가 가서 찾아봐. 너가 해야 될 행동까지. 이런 엄마의 말은 그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사실 어떤 시점에서 화를 내지 못할 경우는 이게 아이에게 선의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전달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파도처럼 막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이들은 내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라고 말하는 분노만을 견디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카운트 센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제 감정을 0에서부터 100으로 나눴을 때 한 70%쯤까지 제가 인내가 차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1, 2, 3 카운트를 세요. 엄마가 지금 너희한테 옷장에다 옷 갖다 걸라고 지금 5번 이야기했어. 엄마 더 얘기하면 이제 화날 것 같아. 하나, 빨리 갖다 걸어. 그러면 애들이 타다닥 엄마가 카운트 세면 그때는 이제 화난다는 거를 알아요. 아, 엄마가 참았구나. 이유는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5살 때, 큰아이 5살 때부터 숟가락 챙기는 거, 유치원 가는 숟가락 챙기는 거 제가 씻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갖다가 넣어. 그리고 가지고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갖다가 싱크대에다가 넣는 거. 그리고 자기가 먹은 밥 그릇이랑 수저는 싱크대 갖다 넣는 거. 5살 때부터. 자기가 양말 신고 신발 신는 거.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을 가는 기준으로 제 나름으로 세웠어요. 갔다 와서 겉옷 갖다 거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살 분노를 시키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예시들로 거의 이루어진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책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서로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먼저는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 제가 요새 경제학 책 읽는데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을 보는데 거기에 자기 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다뤄서인지 여기서도 무조건 내가 자기 과신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 그거부터가 제일 첫 번째래요. 두 번째, 우리는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화를 낸다라는 거에 죄책감을 굉장히. 셋째, 우리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자격이 있어요. 단, 아이의 인격이나 성격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대요. 아이의 인격이나 성격을 비판하지만 말라.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또 삭히는 이 3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매일같이 아이를 둘 키우니까 지금 한창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막 싸우고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러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두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거드는 이런 거에 따라서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평화와 전쟁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너무. 자,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쉬운 날이 하루도 없는 나날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내 아이의 발이 언제 이렇게 커졌지라고 느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이 깨는데 언제 이렇게 컸지? 너무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아이들한테 사랑 많이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아이 못 낳아서 속상해하는 부부들 보면은 우리가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 건 어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행복에 넘친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서 그렇,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요. 일단 행복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사랑 많이 표현하시고 오늘 하루도 더 성숙한 부모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고 네,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